오늘은 우리 6월달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도산선생을 생각한다 하는 제목으로 네 번을 강의를 하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의 변호사님으로 계시는 서정욱 선생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선생은 서울법대를 나오셔서 변호사이시지만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고 연구가 많으셔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대로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백인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이 안에 백인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글을 제가 보고 참 이분이 도산 선생님에 대해서 참 간결하게 잘 표현했다. 그래서 제가 교섭을 해서 오늘 와서 이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보시면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아주 인기리에 상당히 많이 방영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또 저희가 이게 유튜브로다가 방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 오신 우리 서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처음인데 너무 영광스럽고요. 앞에 하신 분들이 워낙 쟁쟁한 분들이어서 김영석 교수님이나 신용화 교수님은 뭐 최고력의 전문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좀 부담되긴 하지만 또 이제 저처럼 역사의 문외한인 또 평범한 우리 사람들도 도산 선생에 대해서 존경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산의 전문 연구학자가 아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관역의 도산 선생한테 저희가 뭘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또 꼭 전문가만 다 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히 수락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승낙은 했는데 너무 이게 아는 것도 없고 부담스러워서 최근에 한 달 동안 참 이게 도산 선생하고 밤낮으로 계속 같이 지낸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제가 책을 세 권을 평전을 봤는데 처음에 이제 이태복 노동운동가죠. 그분이 쓴 평전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화 쌤이 쓴 평전이 있고 또 이제 오래된 책인데 춘원 이광수 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 분의 평론을 좀 이게 요약해서 요 정도는 한번 이게 유튜브도 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최소한의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자료들 보면서 뭐 제 나름대로 느낀 생각을 이번에 장수로 이제 좀 요약을 했습니다. 13장으로. 먼저 내용은 요약한 거는 다 복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내용문을 이제 중심으로 순서해서 1시간 동안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목 잡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도산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산 선생님의 정치 사상, 철학은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에는 대공주의. 이게 가장 중심 사상이 아닐까. 대통합, 대공주의. 그래서 이제 대공주의를 주창한, 그 다음에 키워드에 저는 여러 개 독립운동과 순국선열이 있지만 가장 진실된 운동가다. 그래서 이제 진실, 그리고 이제 정의. 그 다음에 저희가 도산하면 통합 아닙니까? 대공주의도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공주의를 주창한 진실, 정의, 통합의 지도자다. 이 세 가지 정신은 제가 이게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내용은 이제 쭉 시대 순 따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글을 쓰게 된 배경하고 끝부분에 이제 결론은 뭐 달리 쓰고 나머지는 일생에 따라서 핵심 키워드로 하면서
관련되는 이제 그 도산 선생님이 그 주옥 같은 또 의록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인물 중심의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그 훌륭하신 위인들의 그 말씀, 이걸 저는 상당히 그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의록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고, 처음에 그 서론에는 이제 그 제가 도산 의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평생 뭐 수천 수만 번 새겨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진실, 정의, 통합의 지도자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산 선생이 그 의록을 처음에 하나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서문에 쓴 거는 좀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도산 선생을 쭉 요약해 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좌우파의 대립 중에서 통합 단계를 가장 강조하면서 평생을 바친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런 도산 선생이 또 이제 그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우리 애기 애타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애기 애타. 그리고 이제 공과 사를 함께 세우는 공사 병립. 그 다음에 그 나를 먼저 힘있게 함으로써 공의 세계를 열하는 활사 개공. 활사, 나를 먼저 살리고 공을 내려가는 활사 개공.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대공까지 가는 이런 게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가고 위대한 사상가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돈 문제,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돈 문제로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좌파 중에 이동희 이분들이 뭐 모스크바 자금 가지고 많이 그때 그 우리 사회당에도 분쟁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금전 문제 돈 많았잖아요. 근데 이 금전 문제든 여성, 이성 문제든 어떻게 보면 이게 금욕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깨끗한 이런 되게 고결한 인격자입니다. 이런 이제 그 도산 선생.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는 도산 안창호암 저 앞에도 전시되어 있지만 우리 그 대우조선에서 해양에서 국내 기술이 한 74% 순수 국내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잠수함 중에서 거의 게임 체인저로 엄청난 게 무기입니다. 3,000톤급 이상. 지금 도산 안창호암 진수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조원 50명 뭐 여성도 최초로 한다고 이게 쭉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금 이게 돌아가신 지 38년에 3월 달이면 지금 이제 그건 한 84, 5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 위대한 도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저는 우리 국가나 국민이 좀 이게 무관심한 건 아닌가? 이런 게 그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실제 그 이태복 선생이 쓴 그 도산 안창호 평론에 보면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60년대에 그 잠깐 민족주의 열풍 속에서 현실의 광장에 나왔다가 지금은 역사의 무덤 속에 계속 갇혀 있다. 이 이태복 선생의 안타까움은 60년대에 우리 도산성을 이제 민족주의자라 보니까 약간 이게 진보 민족주의라 보니까 그때 60년대는 막 흥사당 열풍부터 도산성에 대한 이게 그 추모나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는데 60년대 한때.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관심이 식으면서 지금 이게 역사의 무덤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상당히 그 부분을 공감하고, 특히 이제 이 강의 오신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지만 지금 이게 과연 20, 30대 젊은 청년들에게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가 여기 그 강의 준비하면서 소개는 안 했지만 여론조사를 여러 개를 봤습니다. 실제 위대한 역사인물, 존경하는 역사인물 누구냐? 이런 게 여론조사를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여러 개를 봤어요. 도산 선생이 3등 안에 드는 거는 제가 못 본 것입니다. 전북에 보면 주로 1등이 안중근. 그 다음에 그 백범 김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요즘 좀 떠는 유관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좌파들은 오히려 이제 김원봉,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이런 분들이 부각되면서 뭐 도산 선생도 한 4등, 5등에 있는 거는 제가 몇 번 봤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과연 순위가 돼야 되나? 물론 이게 백범이
도산생이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제가 알기로 초대 내무장관 할 때 그 밑에 그 경무 있잖아요. 지금 경찰. 그게 백범생이 그래서 경찰에서 백범을 뭐 시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백범보다 도산 안창호생이 훨씬 위대한 제가 보기 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안중근 의사도 물론 위대하죠. 그렇지만 이게 그 이또 뭐 사살 왜 크게 그 도산 안창호생보다 저는 더 부각돼야 되는가? 뭐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점에서 좀 이게 저평가돼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산 선생의 기반이 아마 이게 평안도다 보니까 이게 분단에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이게 저평가된 게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 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그 해방 물론 전국에 살아난 계시지만 일제시대 때 가장 대통령감이 누구냐 한 명만 꼽아냈다면 저는 주접시의 그 도산생이 대통령감이다. 그러면 이게 그 분단이나 이데올로기 대립도 이게 좀 우리가 중도적으로 대통합을 통해서 분단의 아픔도 없었을 수도 있는 물론 역사의 과정이라는 게 의미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보는데 지금 이게 그 젊은 그 청년들을 보면 이게 그 좀 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늘 강의가 또 이게 어차피 방송 유튜브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도산 선생님에 대해서 일반인들 기준으로 요 정도는 이게 최소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제가 10개의 챕터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면요. 먼저 이제 그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청년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도산에 대해서 훤히 알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그 출생부터 청년 시절까지 요약 정리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정리한 거고요. 아마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그 청년을 강조한 게 그 도산 안창호성이 아닌가. 거기 제가 어록을 소개해놨지만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래서 제가 도산생을 이렇게 평가할 때 평생을 청년으로 살다가 청년으로 돌아가신 물론 연세는 60에 돌아가셨지만 그 정신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이 청년이면 청년이죠. 따라서 저는 도산생은 영원히 청년으로 살다가 청년으로 돌아가셨다. 이 말은 한 번도 조국 독립에 희망을 놓은 적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낭망을 해버리면 이미 이거는 청년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저는 도산은 영원히 청년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이제 태어난 거는 이제 78년. 제가 여기 오늘 이 책에 놓는 중요한 인물들 연도를 보면 서재필 박사는 이제 64년이죠. 64년 돼 있습니다. 서재필 박사는 64.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75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9살, 원래는 서재필 박사가 9살이 많은 서성인데 언젠가부터는 이승만 대통령이 앞서 나갔지만 서재필 연도는 9살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3살 더 어린 이승만 대통령보다 3살 어린 78년 생에 이제 도산 안창호죠. 그리고 이제 이동희 선생이라고 그분도 아마 제가 이게 외우지를 못해 74년인가 아마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동희 선생님은 하여튼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근데 78년이니까 대충 이제 서재필 이승만하고 연대를 제가 한번 보면 감이 올 거 연배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평안남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족쇄죠. 지금 제가 독립운동 그 책들을 많이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야, 그때도 지역감정, 지역차별 심했구나. 지금보다 더 심하구나. 어떤 분은 차라리 일본 놈하고 살지, 내가 평안도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이런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원본을. 왜 그러냐면 기호지방, 뭐 서울이나 충청도 기호지방, 이쪽이 주류라면 조선시대, 어차피 조선 후기는 전부 노론 송시열의 시대 아닙니까? 송시열 선생이 다 충청도거든요. 우리 뭐 회덕 도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황해도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 서울에 와가 서울 사람이고 본인은 이게 양녕대군 후예로 뭐 왕족이라고 하잖아요. 이시니까. 이런 게 시대 서북 지방에 있는 분들이 독립운동은 많이 했는데 상당히 그 좀 차별을, 왜냐하면 이게 조선 내내 과거 급제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 독립운동까지 흩어진 게 저는 상당히 그 안타까웠고, 아마 이게 이동희 선생은 함경도죠. 함경도 있다가 물론 이제 서울에서 군대 뭐 넣었지만 고향 그렇거든요. 근데 이 뿔뿔이 이런 식으로 저는 안창구 선생이 서북 지방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이승만 세력한테 좀 이렇게 비난받고 탄압받는 이런 게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지역 차별, 지역 감정 좀 없어지지만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그 평안남도에서 또 상당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서재필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서재필 박사는 전라도에 태어난 저희 대구 서시 넓게 보면 이게 달성 서식이 같은 제하고 집안이지만 서재필 박사는 아버지가 군수였고 어릴 때 양자로 왔는데 그 양어머니가 그 안동김씨 세도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에 와가지고 과거도 급제하고 서재필 박사는 그런 게 많았죠. 집안이. 이승만도 뭐 그렇고. 그런데 그 도산 선생은 정말 그 아버님 농부니까 안자, 흥자, 국자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이런 데 그 자란 거죠. 물론 이제 그 집안에 보면 순응안 씨라고 얼마 전에 그 안철수 국민의 지금 안철수 지금 의원이죠. 이분이 와가지고 대공주의로 자기도 통합하겠다고 순응안 씨라고 저기 기사를 많이 봤는데 그 옛날에 그 우리 안양 유학 도입할 때 성리학 안양의 후손 순응안 씨 이 집안으로 그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아오신 거죠. 제가 신용화 선생님 그 책이나 강의를 봤더니 이제 그 도룡섬이냐 뭐 도봉섬이냐 이런 뭐 논란 그건 뭐 제가 보기 저희 전문 역사가 아니니까 크게 그 뭐 부르는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아주 평안도에서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했다. 이게 독립운동의 여러 리더십의 이야기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하면서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일찍 8살 돌아가셔가지고 유년기 이래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그때 우리가 청일전쟁이 있었잖아요. 청일전쟁이 1894년이니까 청일전쟁이 그 평양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피해서 서울로 왔는데 그럼 여기 그 학교는 어디 들어가셨느냐? 그 학당도 보니까 밀러 학당이라고 된 데도 있는데 원래는 이게 언더우드 우리 이분에게 한글 이름도 있죠. 워낙에 유명한 독립운동가니까 언더우드 이분이 그 설립을 했죠. 구세학당 세상을 구하는 게 구세학당. 근데 그 밀러가 교장이 취임하면서 이제 그 경신학교죠. 경신 전신이니까 여기서 공부했는데 제가 여기 이태복 선생 책이나 여러 책을 봤더니 또 이승만은 이제 그 배제학당 넣는데 그 명문학교로 이제 보는 거죠. 배제학당 넣는데 이 밀러 구세학당은 좀 이게 그 수준이 배제학당보다 떨어진다고 또 이게 막 비판을 해놨긴 해놨던데 뭐 그 당시에 제가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어린 나이에 그 서울에 와서 영어라든지 신교육 이런 걸 이게 받았다는 거. 이 점은 이제 그 상당히 그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이제 일찍 도산 선생이 신교육이나 신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우리 민주공화국 이런 데 자유민주주의 이런 데 눈을 뜨다 보니까 초창기 그 독립협회라든지 또는 이제 그 만민 공동회 이런 데 그 활동도 하시고 실제 그 필대연 씨하고 관서 지부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그 뛰어난 웅변력입니다. 저는 이게 지도자의 여러 자질 중에 보통 이게 그 신언서판 여러 가지 지도자의 자질이 있지만 뛰어난 이게 웅변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자질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뭐 제가 직접 다 들어본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김영석 교수님 분 직접 이게 도산생을 뵌 적이 있다고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뭐 모든 이게 지식이라는 게 직접 경험해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책이나 자료를 보면 도산 선생만큼 이게 뛰어난 웅변력, 뛰어난 이게 그 연설
이걸 이렇게 가지신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그분이 그 뒤에 보면 그런데 그 독립협회 활동할 때도 평양의 그 쾌제정이라고 있잖아요. 쾌제정 이런데 그 정자 이런데 수많은 군중이 있는 데서 사자우를 토하는 이런 게 연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초기부터 지도자로서 상당히 뛰어난 자질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독립협회가 이제 뭐 한국협회 방해하고 보부상들 이래가지고 와야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도산생이 평생 강조한 게 교육 아닙니까? 교육. 근데 이제 최초로 학교를 제가 크게 중요한 학교는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처음에 최초로 고향에 지은 학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점진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신민회 활동할 때 평양에 1908년에 대성학교를 짓지 않습니까? 대성학교.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바쁜 시절에도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1924년 중국의 난징에다가 이제 동명학원이라고, 이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평생 이런 식으로 교육 활동에 헌신하신 최초로 고향의 점진학교를 지었었는데 청년들을 가르친 이 활동을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점진학교의 교장 하면 노래, 이 도산한 정호생이 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뛰어난 작사가 곡을 많이 짓더라고. 애국가에 대해서도 논란, 그건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노래를 곡을 많이 지었습니다. 거국가도 있지만 제가 점진학교 교가도 소개해놨지 않습니까? 점진 기쁜 마음과 점진 기쁜 노래로 학과를 전문화되 낙심 말고 하겠다 하세 우리 직무를 다, 이런데 교가도 있는데요. 조금씩 점진 이런데 활동을 제가 처음에 청년 시절하고 그다음에 독립협회 그다음에 고향에 내려가서 학교 설립까지 먼저 이제 입원해서 했고요. 자, 그다음에 크게 이제 두 번째 3번에 보면 이제 본격 미국에서부터 이제 참 저는 그 당시에 독립운동할 때 미국에 거물이 세 분 아니겠어요? 결국 이승만, 서재필, 도산, 안창호 세 분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학벌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아까 이게 평안도고 집이 가난한 것도 서러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학사의 하버드 석사,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의 박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최초의 박사 기자 아닙니까? 박사. 1910년인가? 박사. 그리고 이제 서재필 분덕이 일단 의사 아닙니까? 뭐, 그때 콜롬비아 의대면 지금 조지 워싱턴 전신이라는데, 의과대학 노각이 의사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도산 서행은 제가 보기에 뭐 박사, 의사,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혹시 제가 강의하다가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지적하면 됩니다. 바로. 근데 끝나고 지적하지 마시고 바로 지적하면 돼요. 제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도산 선생은 정말 본인이 머리는 뛰어나니까 본인이 뭐 하겠다고 본인 공부 출세하고 이것만 생각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때 우리 교민들이 일본에 비해서 차별받고, 그때 가장 차별받은 게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아닙니까? 우리 하와이 목욕탕에도 보면 중국 뭐 탕 금지 이런 거 다 놓을 정도로 정말 이게 불결하고 씻지도 않고 중국이 제일 심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고. 그런데 그나마 일본은 좀 대우를 받은 이런데, 그래서 이제 도산 선생은 내가 여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정말 이게 우리 힘들게 어렵게 차별받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내가 몸바쳐 봉사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다 이게 평생을 사신 분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이승만의 박사, 서재필의 의사 이런 거 못지않게 도산 선생 활동이 정말 값지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제일 먼저 이제 현재 공립협회 활동, 바로 이제 유학을 떠나셔가지고 공립협회, 이게 바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활동, 이걸 제가 3번에 써놨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UC 얼바인 대학 캘리포니아주에 넣어서 공인회계사로 있고요. 딸은 진선여고 지금 3학년 졸업해가지고 대학을 1학년인데 반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들 딸한테 꼭 항상 자주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도산의 말 중에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대충 귤이나 밀감 오렌지 하나 따는 게 대충 따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잘 따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나 누가 볼 때 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건면하고 성실하구나. 이게 다 독립운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애들한테도 꼭 뭘 하더라도 오렌지 한 개 따는 것도 이렇게 정성껏 따는 게 나라를 위하는 충성인데 뭘 해도 마찬가지다. 이걸 제가 가장 애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산생이 1902년에 유학길에 올랐죠. 거기 이제 평전에 보면 부인도 데리고 가야 되느냐. 할아버지가 부인을 점 찍어주라니까 갑자기 부인 데리고 가려면 공부하는데 결혼해가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사귀는 있지만 그래서 좀 떼놓고 유학 갔다 오고 결혼하려 해도 그거 보면 이혜련 여사죠. 그 부인이 어떻게 막 해가지고 도산하고 따라 떠나는 이분도 독립운동가입니다. 이혜련 여사도 그 과정이 재미있게 여러 평전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부인하고 같이 미국에 1902년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상항 친목회를 조직했다가 그리고 이후에 그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1904년에 리버사이드로 이주를 했죠. 이주를 해가지고 최초로 공립협회 이거를 만들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조직을 볼 때마다 뒤에서 조직 전문가에서 나오겠지만 이 공립협회가 나중에 국민회가 되면서 그리고 그 유명한 대한인 국민회로 이게 나중에 쭉 이렇게 개편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조직 활동 볼 때마다 저는 도산은 조직의 귀재다. 조직의 귀재다. 그는 제가 보기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도산은 제일 먼저 몸소 실천해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먼저 오렌지 따더라도 정성껏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는 솔선수범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모든 게 투명하지 않습니까? 투명한 예를 들어 예산이나 재정이나 모든 조직이 투명해야만 조직원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저기 도산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그런 조직이 흔치 않거든요. 저는 역시 도산생이 참 통합이나 조직에 능하다는 게 바로 그런 민주적 운영, 솔선수범, 투명한 조직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조직에 쭉 갔고요. 여기 재밌는 게 제가 대한민 국민의 이거 옛날에 우리 국정교과서라고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게 계속 이 부분이 엄청나게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솔직히 강의하기 전에 이 강의안을 여러 분한테 보여주고 미리 오류가 있는지 어떤지 제가 평가를 받았어요. 그 중에 공주대학교 이명희 교수님이라고 저하고 상당히 친한 분인데 이 교수님이 책을 쓰신 게 있죠. 국사 고등학교 교과서. 채택이 한 군데가 채택이 안 돼가 정교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분도 검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국사 옛날에 교과서에 논란이 있은 게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배우는 책이니까 대한인 국민의 초대 회장으로 도산이 초대 회장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쭉 돼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당연히 도산생이 주도회가 만든 거니까 초대 회장 알겠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 문헌들, 자료들 찾아보니까 초대회장은 그냥 선거도 안 하고 그냥 옹립해가지고 최정익 이분이 회장 긋고 그 다음에 실제 투표를 해가지고 회장 뽑은 거는 이제는 윤병구 이분이 회장님이고 그 다음에 도산생은 제가 알기로 1915년에 3대 회장인데 워낙 활동을 도산생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도산생이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국사 교과서를 바로잡을 정도로 이게 큰 오류들이 나왔는데, 회장님 이게 제 내용 맞는 거죠? 예, 이렇게 다 교과서가 쭉 돼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그 초창기 미국에 건너가서 이렇게 조직 동포들을 위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승만, 서재필 이분들에게 자기 공부할 때도 도산성은 이게 오로지 우리 그 교포들을 위해서 직접 몸소 실천하신 이런 이제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국립화폐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4페이지 신민의 활동입니다. 신민. 이거는 전적으로 이게 저는 도산의 공이다. 왜냐하면 이게 신민, 국민을 새롭게 한다. 이 자체가 이게 도산이 만든 용어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으로 많이 노는 게 그 신민의 활동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1910년 합병되기 전에 가장 최대의 조직 아닙니까? 신민회가. 거기에 그 신민, 이 내용 자체가 원래는 이게 미국에서 대한인 신민회부터 시작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신민회의 탄생부터 끝까지 모든 거는 도산성이 주도했다. 저는 이렇게 그 평가하고요. 그 설립치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설립치지서, 선수, 선과, 선한 나무를 심으면 선한 과일이 실리고, 악수, 악과, 악한 나무는 이게 그 잘못된 과실이죠. 그만큼 이게 우리 국민을 새로운 신민으로 개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최초로 7인, 7명이 주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 보통 논문들 보면 뭐 5개 세력이 어떻고 상동계에 놓지만 그 발기 창립위원은 7명이거든요. 그 중에 저는 도산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고 나중에는 이게 800여 명 최대 조직으로 발전하지만 그 7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직접 이름을 써놨지 않습니까? 이갑, 그 다음에 양기탁, 이동영, 이동희, 전덕기, 유동열. 이렇게 보면 이 이동희 선생, 이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함경도에서 태어나서 군인이잖아요. 군인 해산할 때 그 강화도에 있다 군인이잖아요. 이동희 선생. 그러면서 교육활동에 뛰어들은 나중에는 자생적인 사회주의죠. 완전히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좀 다른 한인 사회당인데 이동희 선생 요런 이제 세력. 그리고 이제 그 전덕기 분은 제가 알기로 그 상동계 목사인지 제가 그 정확하게 목사입니까?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그 교회 쪽이 아닙니까? 이런 이제 그 양기탁 선생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신문도 만드시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도 옛날에 많이 노니까 이런 게 7인이 핵심이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도산 선생이다. 왜? 이분이 미국에서부터 대한인 신민회 만들어서 특명을 받고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다 조직을 비밀 조직으로 하자 이런 것부터 조직 자체를 도산 선생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저는 이론 설립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그 활동이었다. 그리고 저는 신민, 국민을 새롭게 하기 전에 모든 거는 자기 스스로부터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이건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도산 선생한테 가장 배울 게 솔선수범 아닙니까? 신민, 남을, 국민들을 새롭게 만들기 전에 내부터 이게 새로워지자. 이게 자신 아닙니까? 스스로 자자에 새로울 신, 자신하자. 저는 이런 정신을 요즘 본받는다 봅니다. 이게 말은 쉽지 지도자 중에 내 탓이다. 내부터 고치된다. 이런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 신민 중에도 이런 자신 이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활동들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가 제대로 이어받아야 된다.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신민회가 또 중요한 게 저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독립군 기지입니다. 도산 선생은 그냥 유약하게 약하게 뭐 교육 공부해가지고 독립하자. 저는 그게 아니라 봅니다. 도산 선생은 이게 총칼로 무장 독립 투사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거칠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신민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독립군 기지 건설 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했고 따라서 저는 진짜 도산 선생은 문무 다 주장한 거예요. 교육도 주장하지만 힘으로 무력도 독립운동 해야 된다. 저는 다 강조하신 분이다. 그냥 약하게 뭐 민족 개조하자 어쩌고 이거는 뭐 그 이후에 추는 때 좀 강조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도산의 본 모습은 그게 아니다. 저는 신민의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바로 이게 무력 투쟁으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해서 일본과 이게 싸우자, 독립전쟁하자, 이런 게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산서행은 결국은 이제 신민회가 너무 탄압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국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해외 독립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떠나죠. 그때 떠나기 전에 그 안중근 의사에게 그 의거 때문에 3개월간 수감도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시가 심하니까 떠났고, 그 떠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105인 사건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고문도 당하고 압수됐는데, 이거는 도산서행이 어떻게 보면 운은 좋았던 거죠. 물론 이게 본인도 3개월 살았지만 떠났기 때문에 105인 사건에서는 휘말리지 않았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제가 보기에 그 105인 사건, 그 우리 안명근 데라우치 총독 그 암살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는데, 그때 다행히 도산은 먼저 그 외국으로 이미 그 탈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떠나가지고 이게 독립군 기지 쭉 이제 하는데, 그 전에 그 떠날 때 제가 그 국가를 소개한 이유는 도산성의 리더십 중에 그 우리 유명한 노래들이 많고, 특히 애국가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떠날 때 그 지으신 노래, 그 국가, 이 노래를 제가 이 독립된 챕터로 5번에 그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 국가를 보면,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어노라 까불대는 이 시운이 나의 등을 내밀어서 너를 떠나가게 하니 일로부터 여러 해를 너를 보지 못할지나 그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할지니 나 간다고 서로 말아 나의 사랑 한반도야. 제가 여기 원고를 다 줬는데 왜 읽었냐면, 제가 이게 직접 여기 계신 분도 있지만 방송으로 유튜브로 보실 분들이나 보는 분들은 자료가 없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국가 정도는 읽어줘야만, 방송을 볼 때는 이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한번 읽은 건데, 그 국가. 그때는 이게 필명은, 원래는 이게 도산이 지은 게 맞나, 안 맞나, 이게 뭐 옛날이니까 이런 게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1910년 5월 12일에 신도, 새로울 신자 섬도자니까 또 뭐 도죠, 도는, 도산. 이렇게 실렸지만 그 이후에 그 신한민보 1915년자 보면, 이 거국과는 도산이 지은 거다. 이거는 내 이설이었고요. 제가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도산의 그 지은 노래가 이게 몇 곡이나 될까? 엄청나게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그 쭉 워낙 이게 문장력이 뛰어나니까, 실제 춘원 이강수가 자기 문학에 대해서 춘원 이강수가 그랬잖아요. 가장 내가 영향받은 게 톨스토이하고 도산이라고. 이 춘원 이강수가 뭐 친일 논쟁도 있었지만 진짜 이게 문학 작품 하나는 최고 아닙니까? 그때 무정, 유정, 흑, 우리 교과서 때 다 춘원 이강수 대단한 문학가 아닙니까? 근데 춘원 이강수가 톨스토이하고 도산서행을 꼽은 거예요. 그만큼 이게 저는 도산서행은 한마디로 이게 팔방미인이다. 모든 분야에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게 그 보니까 한 20곡 이상, 지금 이게 도산서행이 그 위에 놓죠. 20곡이 넘는 독립운동 곡을 작사한 거, 이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더라고요. 제가 이게 출처를 대라면 근거는 못 됩니다. 저 신문에 뭐 이게 기사들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종합해 보니까 이 정도 이게 만들었다는 건데, 뭐 다 이러면 20곡 대바하면 제가 이게 전문 역사가도 아니고 제가 그런 게 뭐 제가 학술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보니까 이게 많은 노래를 작사를 했다는 거고요. 특히 그 제가 백인의 인물에 그 쓸 때 윤치호도 있었어요. 윤치호는 이게 제가 처음에 한 105명 썼다가 5명을 추리내고 100명으로 압축했는데, 그 와중에 추리낸 분이 이제 윤치호는 뭐 친일 여러 말년에 논란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있어서 했지만, 애국가를 가는 게 윤치호가 작사했는가 아니면 이게 도산서행이 작사했는가, 이 논란은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 논문들 뭐 소개는 못하지만 보니까 도산이 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전문 연구가들이 좀 이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제 문제 제기만 하고, 하여튼 이 도산이 이 정도로 문학 작품이나 여러 가지로 다재다능했다. 이걸 이게 강조하는 걸로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번째, 지금도 이게 그 활동하는
도사남에게 그 흥사단 아닙니까? 아까 제가 여기 공주대학교 이명희 교수님한테 원고를 좀 검토해달라 했더니 그분이 두 가지를 지적해 주더라고. 뭐 내용은 잘 정리했는데, 야, 지금 이게 그분은 이승만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승만을 조금 비한 부분이 뒤에 한 듯한 표현이, 저는 비하를 안 보지만, 그걸 하나 지적해 주고, 두 번째는 이걸 꼭 이야기해라. 흥사단이 왜 너무 이게 그 좌편향된 거 아니냐? 저 깜짝 놀랐어요. 흥사단이 이게 좌편향인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지적도 있었다는 것만 제가 여기 그 말씀을 드리고, 흥사단이 제가 여기 분석해 본 바로는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가들, 자제분들 장학금도 많이 주고 지금 이게 여러 개 지혜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게 조직으로 저는 평가하고, 이 도사남에 이게 제가 어릴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도사남에게 그냥 무실, 역행, 충의, 용감 이거 다 외우면서 이게 흥사단, 이게 도산의 대표적인 조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흥사단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는 이게 제가 고민하다가 논문에서 이게 그 글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이게 1929년에 도산생이 필리핀을 방문하기 전에 상하이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 여러분한테 편지를 보낸 거. 이걸 이게 제가 우연히 어떻게 검색하다가 제가 보게 돼서 제일 먼저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흥사단의 성격을 알아야 되니까. 도산생이 직접 말했으니까 가장 정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도산생의 흥사단은 평범한 수양단체가 아니라 한국의 혁명을 중심으로 투사의 자격을 양성하는 혁명훈련단체입니다. 보통 지금 흥사단이 모여가 친목도 하면서 이게 장학금도 주고 이런 단순하게, 그리고 개인들끼리 우리 수양하고 공부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사단을 좀 낮추어 보는 논문들 좀 있어요. 제가 여러 독립운동 자료들 보다 보면. 그렇지만 저는 흥사단은 그게 아니라 봅니다. 흥사단은 도사생이 말한 것처럼 평범한 수양단체가 아니고 한국의 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투사들이 양성하는 혁명훈련단체다. 이게 가장 흥사단의 성격에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도사생이 아까 거국가 부르고 그때 떠나가지고 중국 위에 청도 중국 이렇게 하다가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게 합병되니까 다시 이게 미국으로 11년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북미 실업 주식회사 회사도 만들고 그 13년에 그 유명한 바로 이제 흥사단 이걸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전문 연구 아니다 보니까 좀 일반 교양인을 하다 보니까 흥사단에 제가 입단가를 소개한 거는 일반 국민들도 이 정도는 좀 알자. 흥사단이 뭔지. 그래서 제가 입단가를 소개하는데 보면 이것도 TV 보시는 분들은 못 읽으니까 조상나라 빛내려고 충이 남녀 일어나서 무실력행 깃발 밑에 늠름하게 모여드네. 마음을 메고 힘을 모아 죽더라도 변치 않고 한 목적을 달하고자 손을 들어 맹약하네. 이런 게 입단가. 이거 보면 딱 성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죠. 이게 바로 흥사단. 물론 이게 그때 신민회 활동, 국내에서 신민회 활동할 때 청년하구회라는 그 청년 조직이 있었거든요.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이고 그 청년하구회를 개성해서 그래서 이제 무실력행 충의 용감 건전인격 단결훈련 국민 개업 이런 이제 수는 이게 흥사단인데 저는 가장 감동 깊은 게 흥사단을 좀 발족이 늦어진 게 지역별로. 야,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초창기에 지역 차별 지역 문제 많이 제기했는데 흥사단은 팔도의 대표가 한 분씩 모으자. 팔도 대표를 지역 대표로 다 모으자. 그러다 보면 이게 한두 개 지역에 대표가 없으면 좀 늦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통합 단결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흥사단이 세계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이제 상해 흥사단 원동위원부도 있고요. 지금 이게 흥사단의 제가 역사 홈페이지나 쭉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아마 일제강점기 450여 단원 중에 180명. 엄청난 거죠. 180여 분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이런 게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직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7페이지에 그 보면 흥사단. 아까 제가 여기 그 조직의 기재다 도산생은 그런 바로 이 민주주의가 투명하게 했다. 그런 제가 써놨고요. 특히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신용화 쌤이 그 평전에서 잘 써놨, 신용화 쌤이 잘 써놨지만 과연 이게 왜 본인은 도산을 최고로 보느냐. 바로 이게 서재필 선생이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도산을 꼽고 있다. 그 신용화 선생 책에 보면 서재필에게 누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래. 본인이 의사고 본인이 최고 과거 극제자고 본인이 독립협회 발간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 알겠어요? 뭐 이승만도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 서재필 선생이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는 바로 그 도산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에 쭉 비유하지 않습니까? 도산은 명석한 두뇌로 문제를 그냥 문제 인식이 아니고 그 끊임없이 연구해서 해결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이거는 따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평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흥사단 조직 활동만 봐도 아까 말했지만 그분이 뭐 진짜 귀족 집안 다니고 어렵게 태어나서 독학으로 제대로 학벌도 아닌데 이런 대조직에 만들어내고 여기 가꾼다는 거, 이 세계적인 조직 아닙니까? 그런 보통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려운, 이거야말로 범접하기 어려운 대위인의 경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흥사단 활동하다가 이제 중에 임시정부 활동, 바로 이제 19년의 임시정부, 이걸 잠깐 소개하면, 임시정부는 거기 보면 처음에 4월 11일로 바꿔놨죠. 옛날에 정부가 4월 13일을 기념하다가 이제 임시의정원회가 4월 11일로 다 기념합니다. 거기 쭉 설립 취지문이 나오잖아요. 놓으면 신인일치부터 나옵니다. 저는 신하고 인간이 일치해서 전 세계 중해협영에서 나라를 만든다? 물론 한성정부가 있었고 노령에도 있고 상해에도 있었죠. 근데 신인일치, 이게 누구냐? 이거 인터넷에 가니까 엄청나게 논란합니다. 어떤 분에게 하나님 아니냐? 임시정부 믿는 사람은 전부 교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신이다. 이런 해석도 많고요. 또 어떤 분은 손병희 선생, 손병희가 그때는 천도교가 많았죠. 그 사실입니다. 3.1운동, 한성정부가 손병희 선생이 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손병희 선생은 인내천, 동학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동학 아닙니까? 인내천. 그렇다면 신이라는 것은 하느님이다. 그냥 우리가 동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느님, 기독교가 말하는 하느님이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어떠냐. 어차피 모든 종교가 통합해서 우리 3.1운동하고 그 결과로 임시정부 들었으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저 교회 다니면 그냥 하나님으로 보고, 아니면 나는 그냥 하나님 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하여튼 우리 당군도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당군도. 이 임시정부인데, 이 임시정부에 저는 가장 3명을 꼽아라. 이렇다면 통합된 임시정부의 가장 그래도 모든 정부에서 다 장관급 이상, 모든 세계 정부에서 다 인정한, 이거는 저는 3분이 있다 봐요. 결국 임시정부는 노령 연해주, 그 다음에 국내 한성, 그 다음에 원래 상해, 통합되기 전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이 3개가 대통합한 게 한데, 저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임시정부를 창립한 거는 이승만, 이동희, 도산 3명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3명이 임시정부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이동희는 무장투쟁하자. 약간 이게 사회주의자였죠. 물론 이제 상해파, 이르쿠츠크파 막 이게 대립하지만 상해파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동희. 그 다음에 하와이 이승만은 위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청원부터 외교론으로, 근데 거칠게 보면 외교론이죠. 외교론으로서 약간 이게 이념은 자유주의에 그냥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거니까 정확하게 이걸 따지면 답은 없습니다. 제 생각의 느낌을 제가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도산을 제가 제일 고민했어요. 이거는 제가 수정을 했어요.
도산을 한번 제가 수정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원고에는 도산은 뭐라고 적었냐면 준비론하고 진보적 민족주의로 적었어요. 제가 여기 준비론으로 적었어요. 처음에는. 도산은 교육을 통해 준비하자. 그렇게 써난 책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론 했어요. 그러면 도산은 준비만 하고 독립운동은 언제 합니까? 매일 준비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다. 제가 그래서 그 신용화 교수 책이나 논문부터 최근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도산에게 바로 민족혁명론이다. 즉시 민족혁명론. 신용화 쌤이 이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게 우리 민족의 개조혁명을 통해서 즉시 독립운동하는 이게 준비론하고 좀 개념이 틀리잖아요. 준비론은 약간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민족혁명론 이게 맞다. 이래서 이게 제가 원고 중에 유일하게 수정한 이런 부분입니다. 회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준비론보다 민족혁명이 더 나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 가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원고는 안 써놨지만 제가 이게 임시정부 하면 계속 이승만 하고 이동희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자기들끼리 이게 얼마나 그 노선 갈등이 심했습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우리 그 단결 투쟁이 안 되는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동희, 이승만의 그 팝을 뭐 이승만을 이렇게 그 탄핵까지 그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앞선 최초의 탄핵 아닙니까? 탄핵까지 시키고 그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보기 끝까지 저는 통합을 부르짖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로 단결 통합을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도산 선생이다. 그 점이 가장 이게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19년에 북경의 예배당 연설 이 구절을 따놨습니다. 도산 선생은 나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려 왔습니다. 저는 이게 이 구절이 너무 와닿아요. 백범도 이게 물론 백범도 문지기가 되면 된다 했지만 그래도 이게 백범은 다 이게 주석 했잖아요. 마지막에 임시정부 주석 아닙니까? 근데 도산 선생은 제가 보기 얼마든지 주석이든 국무령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든지 하려고 했으면 이게 못하겠습니까? 안 했잖아요. 나는 섬기려 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리를 초대 내무장관, 국무총리 서리 아닙니까? 그 밑에 백범이 경무국장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쭉 하면서 25년인가 국무령까지 추대됐지 않습니까? 추대. 근데 그걸 홍진입니까? 양보하고 이게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는 그 우리 회장님이 쓴 조그만 책자에 보면 그 양보한 거 머리말이 있길래 제가 회장님 책자를 보고 인용해놨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낮은 자리에서 통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은 이승만, 이동희보다 도산이 아닌가.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장 위대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대독립당 운동,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 이게 다 통합을 위한 노력 아닙니까? 근데 뭐 창조파, 뭐 개조파 싸우면서 계속 되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그 이후에도 보면 한국 독립당부터 그 유일 독립당 준비부터 이런 식으로 평생 통일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지 본인이 자리를 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15분만 좀 죄송한데 너무 이게 도산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제가 평생 강의를 신림동에서 일타 가서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시간 어긴 적이 없는데 처음입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도산성에 대해서 너무 소개하거나 방송부를 또 알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8번째, 대공주의. 저는 이게 대공주의. 요거는 이게 그 압록강, 제가 왜 생생하게 도산의 음성을 들으면 답이 나온다.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교과서 논문보다 도산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래서 도산성이 35년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죠. 35년에 그 압록강 대안에서 직접 연설한 게 있습니다. 이게 대공주의 저는 핵심이라 봐요. 대공주의.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을 인물이 탓하지 말고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 될 생각 안 하느냐. 요 구절만 유명하잖아요. 보통 요 구절만 딱 떼가지고 많이 붙여놨거든, 어록에. 근데 그 구절 다음이 실제 중요합니다. 그 구절도 중요한 의미지만 그 다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최후로 국가 제일 민족 지상의 이념에서 내 나라를 부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내 민족을 흥하게 하면은 민족 자본주의를 주장하며 최근 사회혁명 사상에는 그 다음 뭐죠? 민족 평등, 그 다음에 정치 평등, 그 다음에 경제 평등, 그 다음에 교육 평등의 4대 평등 대공주의를 적극 주장한다. 이거 보면 이게 저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그대로 반영된 우리 그 임시정부의 헌법에 반영되고 재헌헌법에 조소왕의 삼균주의라고 있잖아요. 조소왕생의 그 삼균주의. 이게 헌법에 다 반영된 게 그게 바로 정치, 교육, 경제 평등 아닙니까? 이 도산거 그대로 그냥 한 개 뺀 거죠. 삼균주의이고 도산에게 4대 평등을 지향한 이게 저는 조소왕으로 이어지가 우리 헌법 정신 가장 위대한 정신이다. 제가 이 대공주의 보면서 교육감은 아니고 교육감 밑에 분이 쓴 논문을 봤는데 그 당시 교육평등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중퇴인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누가 여자를 공부시킵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때는 양반 쌍놈도 있는데 그 당시에 교육평등하고 지금 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35년이에요. 원래 대공주의 주창한 건 20년대입니다. 20년대 그때 교육을 평등해야 된다 남녀노소 이게 보통 선각자가 가능한 일입니까? 교육평등 그 다음에 경제평등 그 당시만 해도 양반 쌍놈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치평등 그리고 이제 대세계가 하나가 되는 일본도 일본도 우리하고 평등하게 껴안는 이게 안중근의 평화론하고도 다 연결되는 이게 위대한 사상 아닙니까? 이 대공주의 처음에 27년에 그 한독당 강령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임시정부 그 다음에 재헌헌법 조소왕 다 연결되는 이게 대공주의다.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대공주의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보면 대공주의 제일 또 유명한 문장을 제가 하나 소개했습니다. 성격이 모두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 마라. 대공주의라는 게 모든 걸 똑같이 대우해서 평등하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죠. 그건 마르크스 레닌이 공산주의는 모든 걸 차별 없이 똑같이 하자. 이게 아니고 대공주의는 매끈한 돌이나 거친 돌이나 제각기 쓸모가 있다. 그래서 남의 성격이 내 성격 같아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다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잖아. 모든 돌들이. 그게 다 모여가지고 평등하게 하나가 되듯이 이게 대공주의라는 거죠.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게 대공주의 그 당시에는 좌파들도 공격하고 또 우파들은 야 도산선생 저 빨갱이 아니야? 이런 비난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책에서. 그게 좌우파에서 그 당시는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았지만 지금 이게 우리 헌법에 반영되고 우리가 갈 길이 대공주의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했죠. 아까 진실, 통합,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진실 이거는 이제 워낙 도산생이 너무 진실을 강조하니까 제가 따로 챕터 하나 그냥 리더십을 하나 연한 겁니다. 활동보다 도산함에게 이런 진실한 분이 있는가?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꿈에라도 거짓말했거든 반성하라. 와, 저는 이게 진짜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꿈에서도 거짓말하면 깨어남에게 반성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한 분이 평생 거짓말 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다면 너 꿈에서라도 깨어나서 반성해라 이래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봐요. 도산생이 정말 진짜 진실한 이 리더십은 꼭 따로 하나 떼서 소개해야 되겠다. 국민들께. 그래서 제가 이게 거짓말을 죽기보다 싫어했고 거기 일화를 하나 제가 소개해놨지 않습니까? 그 일화 보면 이게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목사 있잖아요. 목사에게 기차나 타면 할인해 주는 거 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 신분증 하나 가져와가지고 좀 이게 철도요금 할인 좀 받으라 했더니 야, 내가 목사가 아닌데 이게 거짓으로 좀 타면 어때? 어때 보면 이게 너무 거짓이 같다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진실한 지도자.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정말 이게 대단하다. 이 일화가 이게 어떤 논설 주필이 써가지고 많이 알려진 일화인데요. 근데 그분의 칼럼에 보면 또 밑에 일화가 있거든요. 도산이 체포될 때 어떤 동지 딸하고 너 생일날 선물 줄게 약속 지킨다고 위협될 거 알면서 가가지고 체포돼 버렸다.
그 춘원 이강수 책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게 그분이 또 신문에 또 인용해놨더라고. 근데 그거는 뒤에 놓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도 선생이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체포될 걸 알면서 애하고 약속 때문에 갔을까? 그거는 좀 아니고 요즘 이게 체포 경위에 대해서 논문들이나 다른 책에 워낙 상세하게 놓기 때문에 제가 이게 그거는 빼버리고 다른 데 소개한 거고요. 일단 진실하다. 그 다음에 10번은 제가 이게 유일하게 법조인으로서 처음 주장하는, 제가 어느 책에서도 이거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우리 법조인들 도선생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쭉 찾다가 이걸 우연히 제가 이게 발견했습니다. 이 자료를. 그래서 제가 여기 경법, 준법, 도선생의 특징은 법은 최소한으로 만들되 만드는 법은 꼭 지키라. 이겁니다. 법을 많이 만들면 못 지키잖아. 우리가 흥사단에 단체 규약을 뭐 1000개 만들라고 다 지키려면 안 되잖아요. 규약을 만들 때는 꼭 지킬 수 있는 거 최소한으로 만들고 이미 만드는 법은 무조건 이게 음하게 지켜라. 이게 경법, 준법 이런 게 사상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그 실천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래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신이 법조인으로서는 가장 와닿죠. 우리가 이게 법을 만든 거 아닙니다. 국회에서 뭐 틈만 하면 법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 법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법은 도덕의 최소화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옛날에 우리 유방이 항우하고 초한지에 보면 유방이 법 3개 남기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함량, 진시황 법멸망하고 법은 이게 작을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적은 법은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그건 이게 모든 단체가. 그래서 이게 단체가 규율이 엄한 거예요. 흥사단 어기면 그대로 제명시킨다든지 그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바로 이게 그 사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서거하고 교훈 부분, 서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윤봉길 의사 때문에 체포된 거는 그건 뭐 다툼이 없죠. 윤봉길 의사 때문에 그때 아마 거름 민단의 이유필 동지 집을 간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쭉 논문을 보면 제가 자세하게 체포 경위를 뭐 학술이 아니니까. 하여튼 윤봉길 의사 어거 때 이유필 동지, 흥사단 단원이죠, 이분도. 거름 민단장이고. 갔다가 이게 프랑스 조계 경찰에 처음에 제가 일경했는데 체포됐다. 그것도 잘못 쓴 거예요. 원고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봐요. 프랑스 조계 경찰이 체포해서 일경에 넘겨주는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원래 이게 프랑스 지역이니까 임시정부가. 그래가지고 여기 치안유지법으로 왔잖아요. 와가지고 여기 4년형을 받는데 그때 이미 제가 보기에 이미 도선생의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워낙에 그때도 제가 안타까운 게 일단은 옛날에 치과가 없으니까 전부 이렇게 털리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문에 많이 난 사진도 나오지만 얼마나 뼈만 앙상하게 얼굴에 그 사진 유명한 우리 교도소에 찍은 사진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너무 이미 건강은 상당히 망가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년형 받았지만 실제는 이게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일본에서 도선생은 재판 기록을 제가 쭉 보면 좀 이게 존중을 해준 것 같아요. 워낙 이게 뛰어난 거물 독립운동가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뭐 존중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가출옥 해가지고 쭉 이게 여행하면서 이제 교육하는 이런 게 과정이 나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수양 동호회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수양 동호회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이게 체포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투옥되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잖아요. 건강이 이미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8년 3월 10일로 돼 3월 뭐 제 날짜까지 하면 이게 음력 양력 좀 오류가 있기 때문에 3월이라 그냥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제가 책을 보니까 의식이 조금씩 있을 때마다 목이나 너가 우리 민족이 큰 죄를 지었구나. 일본 천황 이름 있잖아요. 메이지죠. 목이나 이런 게 그걸 부른 것도 있고 마지막 말씀은 이게 유언은 낙심마오. 야,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첫머리에 평생 청년으로 살다 청년으로 죽었다. 그러면 이게 청년이 뭐냐? 꿈이 있는 게 청년이에요. 꿈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고 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낭망하면. 근데 마지막까지 청년으로 살았다는 게 낭망 마라. 희망을 가지라. 이게 우리는 언젠가 독립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남기고 서거를 했죠. 근데 그때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게 워낙 일본의 감시가 가족들 몇 분 하고 실제 망우리 묘지도 몇 명 안 되죠. 20명 미만이라고
6명이라고 된 책도 있고, 뭐 하단에 몇 명 안 되고, 국내에서는 이게 그 행사가 아마 이게 추모 행사도 많이 일본이 막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돌아가신 분 중에 외국에서는 따라서 좌우익을 막론하고 상당히 그 추모 행사가 미국, 상해, 외국에서는 상당히 거행됐다. 지금 제가 알기로 남북한 통틀어서 여론조사하면 사람에게 1등하지 않을까. 남북한 통틀어서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하면 도산이 1등하지 않을까. 이런 데 생각이 들 정도로 좌우익, 다익의 그 추모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해는 고향으로 못 가고 아마 그때 이제 그 제자 중에 아마 아끼는 이게 그 제자가 옆에 있으니까 망우리 유상규라는 제자 있잖아요. 그 옆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망우리로 안장됐다가 73년에 부인도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 부인도 이게 몇 년간 안장돼 있었죠. 독립운동가입니다. 이혜련 씨. 하고 이제 그 합장해가지고 지금 73년에 현재 도산공원에 합장돼 있는 거죠. 유해는. 다만 이게 그 비석은 우리가 새로 만들었다가 한글로 좀 쉽게 비석은 여기 있고 옛날 비석은 제가 소개한 거는 망우리로 다시 돌려보낸 게 몇 년 전에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비석은 그렇고 지금 여기 그 유해는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장은 몇 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승만, 서재필, 도사는 대한민국장을 받았습니다. 최고훈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동희는 보니까 대통령장이에요. 이동희 선생은 대통령장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장 60몇 분 이름 다 봤는데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뭐 외국 사람들이 뭐 임시정부 장개석부터 뭐 송미령 막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대한민국장을 주지.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한테 줍니까? 이번에 홍범도도 문재인 대통령이 홍범도를 대한민국장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관순도 3등급인데 최근에 그 유관순 열사 하면서 올렸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도산, 서재필, 이승만은 대한민국장입니다. 그만큼 이게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고 결국 1902년 9월에 결혼하고 10년도 같이 못 사는 부부가 이제 같이 합쳐서 영원히 이 도산공원 지하에 영면하는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의 영원한 서성. 제가 이 부분은 이게 결론으로 제가 쭉 했고요. 도산이 그 결론적으로 도산의 의록 중에 꼭 우리 그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그 첫 구절 이거 유명하죠.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했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거다.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뭘 하든 오로지 평생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데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인데, 그래서 저는 도산의 그 말씀 중에 그럼 뭘 결론적으로 소개할 말을 마지막 문장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 마지막에 12페이지 그 밑에 문장 있잖아요. 물론 그 미국에 가면 리버사이드인가 어디 그 동상이 3개 있죠. 그 간디하고요, 간디하고 링컨하고 그 유명한 제가 그걸 소개했고, 제가 이제 결론으로 도산의 말씀 중에 꼭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할 거는 그 마지막 12페이지 문장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적어놓은 동아일보 1925년 1월 25일자의 도산성의 기고문입니다. 동아일보의 1925년 1월 25일자 동아일보 글입니다. 이게 이 글을 제가 꼭 국민들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주인인가 여인인가, 여인,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과연 이게 주인이 되려냐? 아니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과객, 여인이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 된 자가 몇 명이냐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위난과 비후에 처했다. 이렇게 멸망됐으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세우고 죽을 때까지 투쟁하고 노력하는 이게 주인 아니냐? 그냥 이게 나라가 망해도 뭐 나 몰라 근데 방치하고 이거는 주인이 아니고 여인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게 도산서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는 이거는 제 심장을 찌릅니다.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지금 이게 우리 국민 중에 매일 5분이 아니고 한 달에 5분, 1년에 5분, 10년에 5분이라도 누가 나라 걱정해 본 적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포함해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도산생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 걱정은 나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저희한테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도산의 리더십을 주인이 되는 어떤 이게 객처럼 나그네처럼 생각하는 거 자기가 주인 되는 그래서 이게 하루에 5분이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이게 리더십 이게 바로 우리 도산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이게 진짜 전문가도 아니고 부족한 이런 이게 강의지만 이거 하나라도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제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볼 것도 없지만 혹시 이게 또 다른 유튜브나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도산생의 외침 하루에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하나만이라도 얻으면 오늘 이게 제가 부족한 강의지만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